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띵구리 민동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 어제 오늘 나온 소식들이겠죠? 그렇죠. 예, 일단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거든요. 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검찰이 쭉 수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원래 이 관련된 사안을 수사를 했거든요. 예, 경찰청 특수본이 이른바 김광호 서울청장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송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 수립 의무. 이게 약간 소홀히 했다. 그 두 번째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당연히 서울청장한테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참사 당일 인파가 운집할 거란 사실을 미리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비대 보내지 그렇죠. 않았느냐? 안전대책 수립이라든가 기동대 배치와 같은 이런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아니 딴 데도 아니고 경찰청 특수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 정도 결론을 내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음, 당연히 검찰이 빠르게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안 내고 있다가 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자라고 해서 직권으로 지난 4일에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제 결론을 내라고 한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권한을 두고 뭐 합니까? 그냥 저 수사하라고 하고 기소하라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소를 못 하겠다 싶으면 아, 기소 못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팀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검찰 수사팀이. 왜 결론을 못 냅니까?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예. 그 전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그렇고 네. 사실은 관련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거기에 관해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그렇습니다. 장관은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행정만 책임지는 자리니까 네.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법무부 장관 그렇다 쳐요. 네. 그럼 검찰총장이든 지검장이든 관련한 뭐 부장 검사 등이 그냥 판단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그냥 이게 사건 사고잖아요. 네. 이런 거를 왜 검찰 수사심의를 소집을 할 일인가 이게? 근데 웃긴 게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밤 10시까지인가 어제 진통을 끝에 경론을 벌였대요. 근데 나는 이거를 수심위의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도 못하고 보내는 것도 용산 심기를 보고 본인들이 쩔쩔매고 이거 쇼입니다 쇼.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예. 경찰청장에 대해서 서울청장에 대해서 용산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듯한 그런 기류가 그렇지. 보이니까 예. 이걸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어. 질질질 끈 거예요. 경찰 특수본에서는 이 사람 문제 있다, 혐의 그렇죠. 있다, 기소할 것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견을 보낸 거 아니에요? 검찰로 송치를 한 거죠. 예. 경찰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로 송치를 그렇지. 했겠죠. 예.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봤을 때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면 불기소 결정을 하던가 그럼. 입건이 돼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그러면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질질질질 끌다가 지금 네. 이게 12구 이태원 참사가 지지난해 일이죠. 재작년 일이죠. 맞습니다. 1년 반이 지났네. 네. 1년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검찰 수사팀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참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참석을 했고 예. 그래서 뭐라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팀에서 또 참석해가지고 수사팀 의견을 또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검찰 수사팀은 김광호 서울청장하고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 다 불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검찰 수사팀은 수사팀은 근데 이제 유가족 변호인은 법률 대리인 쪽에서는 이제 기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낸 거죠. 아니 그러면 검찰이 뭐 정치적인 파장이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사법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준사법기관 또는 스스로를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는 불기소다라고 생각하면 불기소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게 책임 있는 사법기관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는 정치적 파장, 사회적 비난을 염려해서 그래서 질질질 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에 네. 넘긴 다음에 이거에서 권고를 받고 또 만지작거려. 그렇죠. 만지작거리다가 다행히도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를 했으니 네. 이 권고는 받아들이고 네. 이 권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또. 계속 또 고민하겠죠. 근데 저는 그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예,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그 근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첫 번째가 예, 세월호 참사 때 음, 해경 지휘부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 역시 비슷하다. 그리고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항소심에서 공무원들이 무죄하고 감형 판결 받았거든요. 예, 그걸 근거로 제시했대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도 김광호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서울청장은 물론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이걸 근거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이게 사건의 디테일로 들어가야지. 가령 세월호 때 설사 그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사건과 이때 사건이 이태원 참사가 똑같은지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과정에서 무선으로 뭔가 경비대를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 버렸다든가 네. 아니면 경찰청장이 야 사실은 용산에 지금 저 경비대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거 이동시키기에는 애들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다. 음, 어지간하면 니들이 정리해라고 했다든지 그렇죠. 뭔가가 발견됐는지 안 발견됐는지 아니면 그거를 수사했는지 조사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세월호도 사실은 늦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수사를 못해서 덮인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세월호 참사는요. 예. 크게 말해서 두 개잖아요. 음. 왜 세월호라는 그 큰 배가 침몰했는가? 넘어졌냐? 그게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정부,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했는가? 두 개예요, 두 개. 왜 눈 뜨고 보고 있었나? 그러니까요. 예. 예. 왜 제대로 이것도 거의 근데 사실 비슷하기는 하네. 그렇죠. 이것도 한 6시부터 구조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계속 전화가 왔었고 그렇죠. 112 뭐 다 전화가 왔었죠. 네. 119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무시했고 그동안에 상당한 병력 경찰력은 용산에 있었고 그렇죠. 용산과 이태원은 아시다시피 뭐 한 30분 거리죠. 네. 예, 성인 걸음으로도 한 30분 거리인데 네. 그 중에서 일개 대대 정도만 빨리 한 8시나 9시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현장 인력 그거를 좀 정리만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그냥 계속 어떤 전제를 해도 우리는 멍청했고요. 우리는 멍청했고요. 우리는 멍청했고요. 우리는 멍청했어요. 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고의는 없었어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임 혐의는 있지만 네. 고의는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우리가 뭐 간섭적으로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얼쩡거렸을 뿐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전쟁 나도 저쪽에서 큰 전쟁이 났으니까 네. 이쪽에서 또 전쟁이 났는데 네. 예? 저쪽 병력을 이쪽으로 빼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지휘관이 바보처럼 못했어. 왜냐하면 저쪽에 대통령이 있어. 또는 이쪽은 원래 다른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은밀하게 뭔가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 네. 근데 병력이나 국민들은 죽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바보 같은 판단을 늘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그 판단이 어떤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이건 수사 조사를 해야죠. 그 안에 어떤 그 와이파이 그 무선으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낌새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그런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모 방송사랑 그렇지. 그 프로그램 뭐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문건도 나왔잖아요. 이태원 참사 할로윈 때 예, 대비해가지고. 예. 예. 그런 문건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 신경을 썼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큰 거죠. 근데 예. 저는 진짜 이거는 이게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이것보다 이런 것 하나 결론을 못 그러니까. 내리면 검찰이 왜 있어야 돼? 고난은 아니, 어마어마하게 막강해. 그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할 때 본인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 예, 보통은 이제 그거는 검찰총장에게 물어보십시오.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정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이재명 그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중대한 범죄다. 중대한 범죄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지. 네. 그럼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걸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떠벌렸어. 선정까지 했어. 그게 정치적으로 자기는 판단했는지 사법적으로 판단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판단을 안 해. 네.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보이지. 정치적으로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판단 안 하는 게 정치적인 거지, 이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혹시라도 그렇지. 용산 쪽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그렇죠.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무리하게 발언을 하는 거는 그것도 정치적인 것이고 예. 어떨 때는 누락하거나 빼버리거나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래서 정부의 위원회가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검찰의 기소권을 두고 기소할 수 있는 권리보다 그렇죠. 기소를 안 하는 빼버리는 권리. 그게 네. 굉장히 특혜고. 송치를 했는데 네. 송치를 받아서 계속 캐비넷에서 놓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된 경우에 송치가 된 사건도 뭐 몇 년 있다가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것들 얼마나 맞아요.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쓱 쓱 상황에 따라서 쓱 너무나 그 악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그냥 놀러 갔다가 이 어떤 지상에서 피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피해를 당한 건데 왔다 갔다 도로에서 그런 사건을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왜 원인 규명을 안 하고 그냥 본다? 네. 근데 그 전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몰려갔었잖아. 그러면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사고였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몰려 있었던 다른 그것도 똑같은 장소가 다른 해에는 분명히 있었었거든. 그때는 근데 왜 사람이 전혀 다치거나 죽지를 않고 이번 해에만 그랬는지 그건 나오죠. 사진에. 그러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나 검찰 그 지휘 선상에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마약 수사를 그때 한 거는 검찰이 주도를 했다고 하니까 음. 그게 어떤 영향을 상호간에 미쳤는지 그리고 용산에 있는 경비 인력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할 목적으로 거기에서 뭐 집회나 시위를 5시, 6시에 뭐 맹렬하게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평화 시위였어요, 평화 시위. 화염병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거 같은 시위도 아니었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되게 답답합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굳이 과잉으로 경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경력을 많이 투입하고 그렇죠.
예. 경력을 좀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할 곳에서는 대통령실 부근 그 대통령실 부근에서 시위 있는 거를 막는다는 그런 그렇지. 취지하에 병력을 안 뺀 거지 않습니까? 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서울청장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그 경찰이 지금 또 방심위도 압수수색을 했네요. 아 이게 방심위가요. 경찰이 진짜 이렇게 검찰에 장악되니까 그냥 제멋대로구나. 네, 이게 진짜 제멋대로야. 방심위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예. 지금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유일인 방심위원장으로 그렇죠. 하여금 뭐 가족들이 쫙 지금 저 민원을 제기를 했다가 이제 이 그 출발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녹취록 그렇죠. 요거 인용 보도한 방송사 예. 중징계했잖아요. 음. 방심위가. 음. 근데 중징계를 했을 때 그 중징계 당했다고 네. 그 저한테 그 메일이 왔어. 그 사람 뭐예요? KBS 일라디오 CP 내 이름은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한참 후배야. 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한참 후배인데 내가 뭐 라디오 사람이 원래 아니었으니까 네. 라디오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보다 뭐 그 CP라는 자리면은 저보다 한참 후배겠죠. 뭐 선배라면 죄송합니다. 혹시 이렇게 뭐 뒤늦게 CP를 하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기수들이면 대개는 이제 국장 정도의 나이기 때문에 이제 한참 후배일 것 같은데 투 해놓고 네. 그냥 최경영 선배님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투 해놓고 굳이 최경영 씨 이렇게 쓴 거야. 아, 뒤에 또 C를 붙여요? 투 앞에 해놓고? 투 앞에 거기는 TO 이렇게 해놓고 TO 해놓고 최경영 씨 이렇게 해놓고 뭐로 해서 방심위에서 경고 옛날에 받았잖아. 네. 내가 있을 때 받은 거거든요. 네. 뭐 알아 나도. 네. 그래서 KBS 니도 출연 정지라는 거야 내가. 뭐 나 KBS 나왔는데 출연시켜 줬어요 어디? 아니 누가 무슨 뭐 KBS PD들이 나한테 출연을 해달라고 MBC에서는 전화 와요. 네. MBC에서는 전화 오는데 KBS가 전화 올 리도 만무하고 갑자기 무슨 출연 정지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러더라니까. 내가 황당했지. 그러면서 그거를 통보를 했더라고. 그래서 야 이놈이 나를 모욕을 주려고 누가 보내라 그랬나? 근데 굳이 최경영 씨라고 할 건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럼 뭐 선배님 하기 뭐 지가 뭐 나를 싫어하면 최경영 선배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데? 그렇죠. 근데 아니 그리고 설사 내가 그리고 KBS가 지금 박민 사장 하에 내가 앵커를 놔두고 나온 사람이 그 KBS 그만둔 사람이 내 출연시켜 주세요. 내가 당신들한테 전화할 것 같아. 전화 안 해요. 저는 굉장히 바빠. 바쁘고 KBS 지금 봐야 9시 뉴스도 한 100만 본다며요. 100만 본다며. 웃기지 마세요. 조회수로 따지면 12월에 거의 200만 봤어요. 네. 예. 자, 근데 아까 그 얘기. 뉴스타파의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 방송한 방송사들 중징계했지 않습니까? 예. 과징금 때리고. 예. 그래서 그 근거가 됐던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으로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민원이. 예. 예. 근데 방심위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공익 제보자가 이게 지금 봤더니 그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지인. 예전에 거기는 말해줬었고. 그렇죠. 예. 이랬던 거 이게 이제 청부 민원 의혹, 사주 의혹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거를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예. 이 건이 고발이 됐고 또 이게 불거지니까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이거는 어떻게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누가 이게 누설을 했느냐라고 해서 또 유일인 방심위원장도 이걸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인데 유일인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민원인의 정보를 외부에 그렇죠. 제공했다. 개인정보 아, 위법이라는 거죠, 이게. 예. 이게 그걸로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내부 고발이 될 때마다 네. 이런 일이 터지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아니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렇죠.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류일임의 동생이거나 류일임의 뭐 가족들이다. 네. 그리고 류일임이랑 같이 일했던 회사에 뭐 누군 것 같다. 또는 뭐 관련된 회사에 누군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사실이 밝혀졌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상충인 데다가 네. 심의를 주관해야 되는 방심위 입장으로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크게 위배된다. 네. 그걸 유일임이라는 사람의 가족 그다음에 또는 관련된 지인들이 이렇게 청부 민원을 한 거는 방심위 자체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라고 내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련된 사실, 유일임의 가족들이거나 그 지인들이라는 관련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게 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런 관계 이걸 알아야 그렇지. 이걸 그렇죠. 내부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예. 민주당도 이거는 이해 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유일임 위원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고 방심위하고 이제 그 유일임 위원장도 개인정보 그거 이제 유출했다.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 남부지검이 두 건을 다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지검이니까 양천경찰서로 보내요. 그런데 양천경찰서에서 갑자기 방심위 수사 의뢰권 있잖아요. 유일임 위원장이 고발한 거. 예. 요건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깁니다. 저 서울경찰청으로 넘겼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넘긴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어제 방심위가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고발한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양천경찰서에 있대요. 양천경찰서에 있고. 네. 그거는 언제 뭐 사건이 처리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예. 웃긴 게 이건 이해충돌방지법이잖아요. 그렇지. 이해충돌방지법은 예. 법리 여부 위반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그냥 양천경찰서에 뒀다.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이 그 얘기한 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유출한 거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유출한 성명 불상자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져갖고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고발했는데 그게 근데 어떻게 반부패가 되지? 그러니까요.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인데 이게 지금 낯이 익는 귀에 익는 것이다라고 느끼실 게 반부패 관련해서는 검찰이 뭐 본인들이 꼭 갖고 싶다라고 네. 해가지고 기소권이랄지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했고 그걸 쟁취해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쪽에서 처리하는 게 검찰과 이제까지 긴밀하게 네. 연계돼서 검찰이 아주 딱 그 손에 쥐고 하는 수사들이 다 이쪽에서 하는 수사들 네.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본보기?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류일임의 휴대폰을 네. 압수수색해서 카톡이랄지 각종 뭐 텔레그램이랄지 메시지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하고 전화했던 내용들 확인하면 류일임이 이해상충 그리고 이게 청부 민원을 한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가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방심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 쉽게 말해 이제 국세청장이 네. 야, 말이야 손봐줄 애들 있으니까 니들이 세무 신고를 해. 걔들 대충 이렇게 세무 신고하면 내가
가가지고 세무조사 싹 할게. 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국세청장이 그렇죠. 국세청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을 만약에 괴롭혔다. 네. 그러면 이게 독재국가지 무슨 국가입니까 이게? 아, 그리고요. 예, 정말로 이 청부민원 사주는 사실상 쓱 지금 없어져고 예, 개인정보 공익제보자가 유출한 제보한 그렇지, 이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이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도 하나 있고 저는 또 하나가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방심위원들이 모두 9명 체제예요. 근데 전현주 전 위원장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부위원장도 날렸거든요. 그래서 2명이 국회 추천 몫인데 그걸 또 임명을 안 하지. 아니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자 2명이 지금 공석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했어요. 예, 그거를 누구누구 딱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명 체제인데 7명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 7명인데 여권이 4, 야권이 3. 음.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야권 추천위원 2명을 또 해촉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하고 지금 4대 용산으로 1. 가 있어요. 4대1. 아직 제가 했다는 뉴스는 안 나왔는데 예, 만약에 제가를 하잖아요. 예, 그럼 4대 1이에요. 9명으로 상임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권사, 야권이 되고 지금 5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 선거도 지금 앞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먹는구나. 그렇죠. 이거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먹고 방통위는 지금 원래 5명이었는데 2명 2명. 여권 추천으로만 2명이 하고 있고 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로 해서 2명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4대1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대단하네. 좀 답답한 게 예, 이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 추천한 거. 예. 근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제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법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거 문제 제기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또 김진표 의장은. 김진표 의장은 진짜 그 성격이 저도 그분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네. 제가 예.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할 때도 인터뷰를 그렇죠. 단독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의 성격은 그냥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고 본인은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달리 봐야 돼. 그러니까 전통적 한국 기독교인으로서의 온유함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어떤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는 전통적 한국 기독교인으로서의 온유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를 보고 못 참고 네.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세리들을 뭐라고 하시고 야 이거 분노를 하시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질타를 하시고 그런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양면을 가진 네. 정의로움을 가진 그런 게 아니고 늘 온유하셔 이거는. 늘 온유하셔. 아니 근데 이거는요. 예. 개인 김진표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이분이 가는 곳은 다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되더라고. 그러면 국회의장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도 네. 그게 아주 절대 지선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있고 불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적당히 화를 안 내고 또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웃거나 네.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어떤 타협해야 될 지점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지점에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것이 합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중도다. 그게 진정한 민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타협이나 합의는 해야죠. 정치니까. 근데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 진짜 한국에서만큼 중도라는 단어가 버렸어. 이거 망했어요, 이 단어. 네. 그냥 뭔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지점까지도 그냥 타협을 하는 게 중도라고 생각하는 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이 중도라고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경향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무조건 점잖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점잖은 속에 숨어 있는 위선을 예수님은 질타를 하신 거거든. 그렇죠. 예? 아니 형식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법 잘 지키고 예? 그때 당시에 기도 잘했겠어요. 네. 하지만 거기 안에 숨어 있는 진실되지 못한 측면들, 위선적인 측면들을 이게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개선되도록 약자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인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맨날 무슨 나는 중도의 입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떨 때는 부자의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난한 자의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사회가 좀 발전하고 변화하고 잘 되는 측면에서 그러자면 주로 약자나 못 배운 자 그런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세상이 조금 더 개선되도록 하는 게 정치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또는 그렇죠. 언론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네. 그 똑같은 논리라면 만약에 논리가 비슷하고 둘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니들이 좀 양보해라. 그렇죠. 강자와 부자가. 네.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측은지심이고 연민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러면 예. 편파라 그러죠. 그러려나? 이게 이상한 기준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기 권한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했다. 그리고 본인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묘비에 국회의장 김진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묘비에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장 또는 대통령 무슨 국무총리 그것만 바라고 속마음은 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관측해본 걸로는 네. 저분들이 진짜 국민들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수의 분들은 그냥 말로 그냥 혀 쯧쯧쯧 차면서 나라 걱정이야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걱정보다는 본인의 체면과 위신 그거에 훨씬 더 걱정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겠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 파격적인 집단이거든. 격식이 없는 집단이야. 예측이 안 돼. 예, 예측이 안 되고 아주 파격적인 집단이에요. 이 파격적인 집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점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방심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황당한 뉴스가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 현수막은 지금 철거했다는 거예요? 서대문 구청하고요. 서대문 구청. 송파구청. 거기가 다 국민의힘 구청장입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해당 구청들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그 기준에 따라서 철거를 한 것이다. 근데 이게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일 걸. 근데 앞에 이게 있어요. 예. 정당 현수막 내용은 예.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예.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봤는데 이런 거? 근데요. 예.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예. 이게 비방이나 모욕인가요? 김건희는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비방이나 모욕으로 그렇지. 해석될 수 있는데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특검법까지 국회 통과됐잖아요. 김건희 특검하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라거나 어. 김건희 수사하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네. 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이거는 똑같네.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철저하게 정치적 자유의 표현의 영역인데 그렇지. 이거를 지금 구청이
자의적으로 이게 진보당이 내걸은 거거든요. 현수막을. 이건 정치적으로 좀 정치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의 어떤 그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그 정치인은 뭐 비판하는 어떤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니 근데 다 저도 걸어 그럼.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어. 예. 한동훈 비번 풀어라. 한동훈 비밀번호 풀어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동훈 디올백 수사하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다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문재인을 처벌하라. 그런 것도 봤었고 KBS 사장이었던 김우철은 집에 가라. 아, KBS 앞에 장난 KBS 아니었어요. 많았잖아.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정도의 현수막도 있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당 현수막도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비방이나 모욕 목적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무슨 뭐 내 이름도 살짝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KBS 내에서 좀 본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정치적 자유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런 애들 노는 것이려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혀를 끌끌 찼지만 그 부분에서는 혀를 끌끌 찼지만 네. 이걸 가지고 뭐 철거를 해라 찍거나 무슨 뭐 부수거나 이런 행동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철거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예. 제 상식으로는 이거 현수막은 일종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지자체의 조례로 조례로. 이걸 철거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헌법에서 보장한 건데 조례로 철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예. 표현상의 자유고 예. 그리고 정당인데. 그렇죠. 정당이잖아요. 정당인데. 정당이 예. 어떤 의혹이 제기된 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예. 부인을 상대로 김건희 관련된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 아니 이걸 왜 못해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이나 뭐 김우철 KBS 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무죄. 고영진 전 박문진 이사장이 그거 했었죠. 예. 아예 공산주의자라고 현수막도 그것도 붙였었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아. 고영주가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 고영주도 정당 소속이었네. 자유 무슨 한국당인가 뭐 있어. 그랬어요? 그 양반이 무슨 자유한국당 당수인가 그래. 공동대표인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수사라는 엄청 많았는데 아유 장난 아니었죠. 이재명 수사라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는 모욕인가? 그러니까 유독 이런 현수막이 철거가 된 곳이 예. 공교롭게도 서대문, 송파구 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용산에 보여주기 충성인가? 그냥 용산도 아니고 여사님. 여사님한테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네네네네네. 아니 그런 생각이 굳이 이걸 철거할 이유는 없잖아요. 송파 구청장입니다. 네네네네네. 이번에 또 국회의원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하기사 더 좋아. 국회의원보다. 그럼요. 훨씬 좋아. 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연임의 가능성이 훨씬 있고 구청장은. 그렇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한 3년이나 하면 4, 3, 12, 12년 할 수 있잖아요. 네. 직업으로서는 탁월해. 그렇죠. 그리고 의전도 굉장히 그 안에서만 살면 돼요. 여의도 가지 말고 전국구로 놀지 말고 그 안에서만 살면 구청장, 시장이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다른 건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의 그 행사를 갔거든요. 그냥 진짜 참관인으로 간 거예요. 보니까 뭐 구청장도 오고 좀 그 지역에 유지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국회의원 뜨니까 잔발이 구청장은 잔바리가 되지. 국회의원 뜨니까 잔바리 진짜 잔발 다 평정돼요. 그래서 저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뭐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별것도 없잖아요. 알죠? 저는 진짜 왜 목숨 걸고 저거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뭐 의전이랄지 돈 주는 거랄지 뭐 허세 부리는 거랄지 위세 부리는 거랄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 뭐 인터뷰를 해봤지만 아, 뭐 어떤 안에 있는 깊이, 음. 내공, 그다음에 국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애민심이라고 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 그 이탄희 의원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던데 네. 디펜더가 자기는 되고 싶다. 디펜더. 아, 그게 사실은 로마 시대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호민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호민관. 디펜더가 이제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원로 회의가 있고 원로 회의에 맞서는 게 이제 호민관들이거든. 네. 왕과 원로 회의에 맞서는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또는 그렇죠. 현대적인 정치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정신 같은 거죠. 네. 정신적 가치 같은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디펜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이탄희 의원도 내가 속을 모르니까 실제로는 진짜로 진심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 네. 모르지만 하여간 그 앞으로 행동으로 이제 우리는 따져보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런 거를 진짜로 호민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처럼 묘비명에다가 뭔가를 새기려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나 국회의원 됐어. 나 장관 됐어.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이야. 저는 그게 90%라고 보거든요. 속마음에. 진짜 호민관으로서 호민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시민사회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더 많아요, 솔직히 할 일은.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취재하면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후원 계좌를 열게 되면 후원을 받아서 제가 일부 다 패널비랄지 이런 거에 충당을 하겠지만 돈이 좀 남고 그러면 제가 좀 후원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취재했던 것들 중에서는 그 반올림도 좋은 단체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올림도 좋은 단체지만 그렇게 실제로 노동자의 산재랄지 재해를 이렇게 맡고 담당하고 주로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어딘지 아세요? 그게 녹색병원. 그 녹색병원이 원진 레이온 사태 때문에 맞아요. 그 보상금으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분들 실제로 만나보시면 거기 원장님도 그렇고 거기 화학물질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 정말 그 월급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악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정말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른 일을 충분히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안 그러는 거죠. 근데 수십 년을 저러는 거죠. 그런 분들이 호민관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그런 호민관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주는 거지. 금배지나 권력 바라면서 쓸데리 없이 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냐 선거용 홍보쇼냐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아오셨는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속 터져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좀 진짜 뭐라고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일단 뭐 하나하나씩 한번 꼬집어 볼까요? 아니 일단 왜 이거 왜 하는 거야? 일단 이 쇼를 왜 하느냐? 민생 토론회가 명분인데 민생 토론회인데 본인만 이야기해. 맞아요. 본인이 그리고 엄청 잘 알아. 뭘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게 허술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뽑아보면 반도체 투자세 공제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하면서 600 몇십 조요? 622조. 누가 쓴다는 건지 말도 안 나왔어. 그거 안 나왔어요. 누가 쓴다는 거예요? 누가 쓴다는 거야? 용인의 땅을 풀어서
반도체 공장 짓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싸게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장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제도 많이 해주겠다. 세액도 감면해주겠다. 요지가 그거예요. 아,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라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돈 쓰는 거는 맞지. 그렇죠. 근데 한 해 그 사람들은 보통 60조, 70조 쓰거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한 해 60조 쓰면 10년이면 몇 조예요? 600조야. 네. 그럼 600조를 삼성전자가 지금 쓰고 있는데 600조를 투자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땅값을 좀 싸게 해주겠다는 건지 땅값을 싸게 해주겠다는 거는 이미 다 알아요. 네.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취득세 좀 낮춰주고, 네. 예, 뭐 이렇게 저 빨리빨리 인허가 내주고 뭐 이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622조를 누가 쓰겠다는 거야? 기업이 쓰겠다라는 거를 정부가 취업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622조 원을 언제까지 쓴다는 거는 대통령이 확언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그때그때의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따라서 기업주가 알아서 주주들이 결정해야지. 그렇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622조를 씁니까? 이걸 그냥 그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쓰는 애들도 정말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네. 622조 원이 누구 돈인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돈이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단연간 쓸 계획을 발표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뭐 한 1, 2년 후면 AI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거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대로 안 되고 네. AI 시장이 뭐 10% 20% 고성장 할 거다. 그런데 아니야. 전기차도 잘 보급이 안 돼. 반도체 조금 좀 약해질 것 같아.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들어오면 IRA 법안도 지금 폐지해버린다고 했으니까 네. 전기차가 떨어지면 반도체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는 한 100개에서 200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만들면 2,000개, 3,000개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럼 몇만 개씩 들어가는 그 자동차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수요는 대폭 생각보다 예측보다 감소하고 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지금 미국에 때려지었어. 음. 때려짓고 있어.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지어. 인텔도 지금 참여를 한다 그래. 메모리 반도체까지 들어간다 그래. 갑자기 안 하던 일본도 한다 그래. 다 지금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급 과잉 상황에서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 공장으로 그 매뉴팩처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문형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공장은 작지만 고부가가치란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를 팔아서 $10,000를 벌 수도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하나를 팔아서 1,000원, 2,000원 지금 벌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네. 어떤 거는 좀 더 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TSMC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팔아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효율화해서 잘 그렇게 대규모도 아니고 네. 그렇게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한다면 삼성이 그러면 300만 개의 일자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안 그래도 반도체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분야인데 고부가 가치 산업이 고용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되잖아요. 고용 유발 개수가 1.60이라니까요. 1.60이야. 2018년 산업연구원에 이미 나왔어. 산업연구원에서 2018년에 1.60이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봇화가 더 진행됐었거든. 로봇화와 AI가 더 진행되면 될수록 인력은 더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 반도체 노동자 삼성의 직원의 숫자와 중국 시안 나중에 만들어진 201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중국 시안의 공장의 그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이거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여기는 어마어마한 자본 그래 쥐꼬리만한 노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명이 쑥 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한 명이 쑥 이렇게 보면 돼. 다 로봇이야.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쉬어한다고 왜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뒤집었으면 예, 네. 웨이퍼 공장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벤트인 거예요. 안 들어가 요새는 아 거기서 진짜 제가 봐도 그래요. 거기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안 들어가고 유리 벽면 너머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완전히 자동화돼 있어. 네. 그게 중국 시안 공장이거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2010년대에 지금 앞으로 한 20년 동안 만든다는데 얼마나 더 좋게 만들겠어? 그러면 그 근거 있잖아요. 예. 300만짜리 일자리가 아이 터무니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내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거야. 최대한 여기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탄생을 해. 그러면 옆에 식당이 생겨. 그러면 아니 그렇다니까. 아 그렇게요. 아 진짜 고용 유발 효과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 직간접이라고 해. 직간접. 아.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아니고 네. 간접 고용까지 봐. 최소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아 직간접 일자리는 또 95만 개라고 했네. 그러면 395. 뭐야? 그러니까 진짜 사기 아니,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그 따로 해놨네 또. 내가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300만 개를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했는데 하여간 계산은 원래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 물이 말이죠. 뚝뚝뚝뚝 떨어져서 저 밑에까지 흘러서 300만 개야라고 주장을 해서 숫자를 맞출 수는 있겠지. 숫자를 맞출 수는 있지만 그 숫자가 될 확률은 없다. 사실은 없다. 거의 그렇죠. 저는 없다고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반도체로는 절대 생길 수가 없고요. 우리 산업 구조가 너무 반도체에 너무 의존돼 있는 이것도 바꿔야 그렇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그것도 그거고 네. 더 웃겼던 건 원전이에요. 원전. 아 맞아. 그거 진짜 웃기던데. 원전이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은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원전을 그 반도체 공장 옆에다가 지어서 그래서 원전 한 기가 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바다 옆에다가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다 옆이나 호수 옆에다가 네. 왜냐하면 냉각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용인 쪽에는 호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바다 옆이나 큰 호수 옆에 만들지 않고 조그맣게 만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아마 초기 대통령 후보 때부터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SMR이라는 거를 네. 소형 모듈, 맞아요. 스몰 모듈러 뭐 뉴클리어죠. 그 되게 강조했어요. 예, 그 굉장히 강조했죠. 네. 뉴클리어 리액터 해가지고 SMR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그 관련된 기사를 쭉 봤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네. 아이러니하게도 SMR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드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하면 안 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어느 정도로 드느냐? 지금 현재 만들면 예.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뭐 수력 발전소, 어떤 것도 소형 원자로보다 싸. 너무 비싸. 네. 만드는데 네. 일단 이게 정직하게 부지를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용인 시민들한테는 핵폭탄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냐면요. SMR은 공장 바로 옆에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용인에 있는 여기가 지금 허허 벌판 같지만 몇천 세대 아파트가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집값이 한 3억에 분양했던 것이 2배, 3배로 뛰어버렸거든. 예. 옛날에 미분양이었는데 네. 팍 뛰었어. 네. 그래가지고 옆에 공장을 저기 이제 공장이란다 아파트를 많이 또 짓고 있어. 어허. 예? 네. 근데 반도체 공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 그렇죠. SMR은 그렇게 전력 소모가 심한데 바로 옆에다가 효율성 있게 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야. 네.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수도권, 용인, 한복판, 아파트 밀집 지역 옆에 반도체 공장뿐만이 아니고 SMR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학교 들어설 거고. 아니 지금 있다니까. 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 동까지 알고 거기에 한 3,000세대 분양해서 미분양됐다가 지금은 벼락부자가 된 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동이나 다 알아요. 그쪽 상황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SMR의 원래 그 이상적인 모델 네. 바로 공장 옆에다 짓는다. 그건 대통령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나 첨단 산업 옆에다가 SMR 같은 거를 지어야 된다는 게 원자력 주창자들의 이야기거든.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게. 네. 그게 가장 전기 효율이 높거든. 네. 효율로 따져도. 그러면 이제 삼성만 이제 쓰는 거예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거의 그 입주민들은 결사항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사실 오마이TV 오프닝에 그러면 해라. 원전을 빨리 해라. 부지를 어디로 할 건지, SMR 부지 어디로 할 건지, 대형 원전 부지 어디로 할 건지, 앞으로 EU 때문에 EU가 지금 협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SMR이든 어떤 원전을 짓든 간에 거기에서는 고준위 폐기물 SMR도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에다가 매립할지 매립지까지 결정을 해야 착공을 하고 그거를 어떤 그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로 봐준다라고 네. 결정한 게 EU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안 하는 거야. 음. 미국도 SMR 기술이 있고 누스켈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 네. 근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남는 거야. 그리고 미국도 애틀랜타 이쪽 그 조지아 쪽에서 2010년도부터 해서 그 계속 그 큰 원전 이 SMR 말고요. 네. 큰 원전을 착공하려고 그 난리를 쳤거든. 네. 한 2, 3년 만에 제 기억에 지난해인가 겨우 착공허가 떨어졌어. 12년 만에. 그 회사가 그 관련해서 처음에 그 주도권을 잡고 원전을 짓겠다고 했던 회사들이 3번인가 넘어갔어요. 우리 그 부동산 PF하고 똑같아. 그러네. 예. 땅을 사놓고 그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착공 인허가는 안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계속 밀리다가 트럼프 말기 땐가 제 기억에는 인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12년 걸렸어.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원전을 완공한 적이 없습니다. 새 원전이 없어. 새 원전이 없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저항, 비용. 왜 근데 미국은 SMR을 가지고 저 난리를 치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SMR을 무더기로 개발을 해요. 그래 걔들은 막무가내잖아. 그렇죠. 독재 국가잖아. 그렇죠. 그냥 독재 국가니까 체제가 다르니까. 그 SMR의 기술이 너무 앞서가서 그게 핵 전력화 되는 것, 군사 전력화 되는 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SMR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도 기술은 계속 개발해요. 네. 하지만 상업적으로 하기는 반대가 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거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좀 제대로 좀 알고 하세요. 제대로 좀 알고 하시라고요. 실제로 그들 나라에서는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들 나라 그들 땅에서 하지. 그리고요. 정말 탈원전하면은 무슨 반도체고 첨단 산업 다 문제가 깝깝해 죽겠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대만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TSMC 있는데 대만 그치. 원전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아까처럼 근데 이제 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원전을 이렇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단가는 낮아진다. 그 말은 맞아요. 단가는 낮아지겠죠. 단가는 낮아지지. 비용 단가는. 네. 비용 단가는 쭉쭉 낮아지지. 근데 원전만 낮아지나? 신재생 에너지도 낮아져. 그럼요.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발전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실현한 국가가 어딥니까?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계속 낮잖아요. 네. 기술 발전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는 안전 문제랄지 다른 문제는 없잖아. 그렇죠. 다른 문제는 없잖아. 폐기물 문제랄지. 아, 방사성 폐기물은 좀 심각하죠. 그렇잖아. 그런 문제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쪽을 해서 발전 단가를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죠. 낫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아무리 정부 입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행을 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예. 병행을 해서 기술적으로 경쟁을 해서 야 발전 단가 빨리 낮추는 놈, 안전하게 짓는 놈,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정책의 기준 스탠다드와 잘 맞추는 놈, 그쪽 밀어줄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수출할 때도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수출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리백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기존의 원전으로는 이게 지금 기준을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탄소세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럼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럼 반도체 아무리 싸게 만들어 봐야 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은 전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모들이 진짜 문제예요. 참모들. 이런 거를 그냥 다 대통령이 그냥 어디 그대로 나가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렇지. 진짜 참모들이 문제죠. 아니 그거를 외워서 할 리는 없고 분명히 누가 써주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말로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죠. 검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한쪽 면만 보고 아 그렇구나 뭐 이게 맞는구나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사실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보면 제가 말하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이라는 건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들이요. 예, 진짜 전문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를. 저처럼 외신이나 뉴스만 꾸준히 봐도 터무니없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터무니가 없겠어요. 참 오늘도 1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1시간을 넘어버렸네. 네.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는 짧게 음, 그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용산 출신입니다. 예, 대통령실에 있다가 이제 과기부 1차관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JTBC가 딱 들여다봤거든요. 문제가 있는 게 지난해 9월에 종로구 한식 코스 요리 전문점에서 과학기술계 뭐 현장 전문가를 만나서 9명이 저녁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26만 원을 지출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JTBC 기자가 이 해당 식당을 딱 가서 보니까 저녁에 1인당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만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럼 봐요. 9명이잖아요. 예. 그럼 9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6만 원이잖아요. 예. 이건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서 맥주 한 3병 마셨나? 먹었던지, 아. 예? 그래 놓고 이제 식사비 3만 원에 딱 걸리려고 3927 뭐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맞춘 그랬네. 거 아니냐? 그렇네. 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전 이게 너무 웃겨. 그냥 너무 짜치다. 아 이게 진짜 웃겨요. 예. 강남구 도곡동 자택 바로 앞 타워팰리스 상가 안에 있는 예. 고급 소고기 전문점, 자기 집 앞에? 예. 예.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중에서도 업추비를 여러 차례 긁었대요. 근데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만난다는 명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예. 그러니까 JTBC 기자가 아니 그 연구단지는 보통 대전, 대덕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자택 부근까지 부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성경 차관이 하는 얘기가
뭐 근처에 계시는 분들과 만났다. 뭐 이것까지 좋아요. 운전하는 그 주무관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다.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은 그냥 빵 터졌다니까요.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대요, 자기가. 그래서 차를 오래 타지 않기 위해서 집 가까운 곳에서 모임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온 사람들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온 사람들은 그럼 만약에 대전 대덕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와요?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근데 이 조차관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게 R&D 예산 삭감했을 때요. 과학기술계 카르텔에 의해서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업주비로 뭐 좋은 데 가서 막 긁고 막 집 주변에 가서 긁고 막. 응? 아이고 한심한 차관, 한심한 대통령. 예. 언제까지 저 꼴을 보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JTBC는 좀 짜친 거 하지 마시고 그 현직 대통령의 맞아.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현 집권 여당 위원장.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그거 뉴스타파가 다 공개를 해놨고 하성수 변호사도 다 그 세금 세금 도둑 잡아라. 세금 도둑 잡아라. 네. 거기 뭐 다 공개가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그거 잘 보면 이런 거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대통령이 썼던 것도 잡아낼 수 있겠더만. 그렇죠. 26만 원 이런 거 잡고 그래 짜치게 그 기자들도 많으면서. 차관을 대통령 잡아. 너무 짜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 드렸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